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드렸던 기독교 실천운동 이명진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2차 연구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초갈등 사회를 향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주제로 성신영 교수님, 그리고 가깝지만 먼 당신, 윤리적 폭력을 주제로 박혜인 박사님, 그리고 품위 있는 사회와 노인의 존엄성을 주제로 김성수 목사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한 분씩 발표를 다 듣고요. 마지막에 한 번에 몰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로 섬겨주고 계시는 김송수 목사님 모시고 발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성수 목사입니다. 제가 PPT 화면을 공유하고서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그 내용은 품위 있는 사회와 노인의 존엄성이라는 그 주제를 제가 어, 잡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훈실에서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폭력이라는 주제, 일상의 폭력이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박사님들이 또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의 폭력에서 어떤 폭력이 좀 주제화되면 좋을까?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저의 실존적인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한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과 좀 편하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에, 노후 생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이런 편한 대화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앞으로 그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하게, 또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노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좀 글을 써보고 싶다,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미완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좀 부족한 연구이지만 또 여러분의 그런 관심사에 부응해서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럼 먼저 그 폭력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대 사회에서, 특별히 근대 국가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을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이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사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그런 생각과도 연결점이 있는 그런 생각인데, 평화와 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권력이 칼을 사용해서 그런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루터의 생각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이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 폭력이라는 것이 법체계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 수단이다. 이 폭력의 도구적 성격을 인정하고 또 강조하기도 했죠.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근대 사회에서 폭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거지만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적인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필요악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최대한 회피되어야 할 행위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식에 또 같은 선상에서 이 기독교 신앙 역시도 폭력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 금지 계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폭력보다는 폭력을 행하지 않고 비폭력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요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폭력이 발현된 것 자체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폭력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인간의 죄성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로 인한 폭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폭력 역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력의 종결이라는 것, 이 폭력의 종식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후에나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상응하는 이 땅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본보기 삼아서 이 땅의 현실을 최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벽히 도달하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가꾸어 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폭력의 최소화라는 것은 이 정의로운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독일의 기독교회와 또 에큐메니컬 교회에서는 이 폭력의 최소화를 이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로운 평화는 이 폭력의 최소화 외에도 빈곤의 감소, 그리고 부자유의 경감,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정의로운 평화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최우선순위는 이 폭력의 최소화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폭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고, 요한 갈퉁 같은 경우, 이 연구에서 우리가 조금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분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갈퉁은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류인데요.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쉽게 생각을 하면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폭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구조적인 폭력은 제도에 의한 폭력, 사회 구조에 의한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 문제 같은 것이 이 구조적 폭력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은 문화나 관습, 종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기타 등등을 통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소외와 배제를 강화하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폭력의 형태인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촉진하는 형태의 폭력을 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갈퉁이 말한 이 세 가지 형태의 폭력은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나씩 하나의 그 대상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 이렇게 따로따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제로 좀 삼아보려고 하는 이 노인 폭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좀 중대한 문제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초고령 사회에 곧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 폭력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의 계명, 기독교인들이 모두 유념하고 실천해야 될 이 이웃사랑의 계명은 약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이 책임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 폭력의 감소를 위한 노력은 정의로운 평화를 또한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노인 폭력이 지금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극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노인 폭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좀 혼재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중에 가장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이 구조적 폭력인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의 행위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본질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폭력의 형태인 직접적인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이게 심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적 폭력, 노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개인의 어떤 행위로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또 제도 변화를 위한 이론이 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론을 구축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철학자인 아비샤이 마갈릿의 사회 철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인간 존엄성 개념을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제를 하고 싶은 이 연구의 목표와 또 전개의 내용은 먼저 목표는 노인 존엄성의 중요성과 그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노인 빈곤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한 노인 폭력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갈릿의 품위 있는 사회의 개념과 그 기여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또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노인 빈곤의 극복을 위한 법윤리적 과제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인 빈곤과 노인 폭력의 양상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흔히 나이가 들어 연로한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말하는데, 국내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지금 전체 인구의 1970년 같은 경우 3.1%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5.7%, 그리고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3%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비례해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 폭력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 빈곤율이 43.4%에 이르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노인의 빈곤 상황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2021년에 노인 관련된 이 기본연금 제도를 조금 보완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또 심각한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고 사회적인 고립을 가져오고 이것이 심해져서 자살 등의 문제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인 빈곤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력의 구분에 따르면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폭력의 현상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표를 통해서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노인 빈곤 문제가 노인 학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22년도에 이 노인 학대가 총 6,80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중에 85.7%가 무지익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17%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죠. 그래서 이 노인 빈곤과 노인 학대가 굉장히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 혐오, 이것을 문화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심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사회 안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인들이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기여를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들여서 또 인력을 들여서 돌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 노인 인구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또 그리고 노인 중에 또 특정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좀 과격한 행동들 때문에 뭔가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세대라는 인식도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이 혐오 표현으로 이어졌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엔 이 노인들이 감염이 돼서 생명을 빨리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노인 생명에 대한 희화화하는 이런 현상들까지도 막 있었죠. 이런 노인 빈곤은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인 기여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다른 세대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혐오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가진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혐오와 또한 편견이 생기면서 고용에서의 연령 차별로 이어지면서 이 빈곤 문제를 재생산할 위험성도 또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노인 폭력과 또 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복을 위해서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것은 이런 품위 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노인의 존엄성을 말하기 위해 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많이들 회자를 합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세계 대부분의 또 많은 나라에서 이 헌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세계 인권 선언에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인권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 존엄성을 많이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은 속이 비어 있는 형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인간 존엄성이라는 틀만 있지 그 안은 비어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 이 개념의 그 내용들을 막 채우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인간 존엄성은 단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종교라든지 문화, 뭐 전통에서 다양하게 인간 존중 사상을 그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형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인간 존엄성은 논증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이 인간 존엄성 개념 하에 들어와서 대화하고 협력해서 인간 존중을 구체화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논증 개방성의 입장에 입각해서 철학적인 접근과 신학적인 접근이 접목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제가 먼저 주목한 그 사회 철학 개념은 이 아비샤이 마갈릿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분의 그런 책을 또 개념을 가지고 전개를 해봤는데요. 이 마갈릿 같은 경우는 이 품위 있는 사회라는 책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롤스의 사회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이 마갈릿이 보기에 롤스의 논지의 핵심들은 이겁니다. 이 롤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이 평등의 가치가 함께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좀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적게 받는 최소 수혜자에게 차별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또 전제되어야 하고 전제되어 있다. 이 마갈릭 같은 경우는 롤스의 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런 롤스의 생각을 마갈릿은 비판을 합니다. 이 롤스의 구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이론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에 관한 이론으로는 이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롤스가 말한 그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더 준다는 이 차등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함께 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지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은 비구성원들, 외국계 주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차등 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롤스의 구상이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롤스의 구상 속에서 이 최소 수혜자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 롤스는 이것을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자존감과 자부심을 획득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했는데 이 마갈릭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이 롤스가 말한 게 자존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이 롤스의 구상 속에서 자부심이 획득이 되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의 자존감, 자기존중감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존감이 가능할 때만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롤스의 생각이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롤스의 생각 속에서는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 또 자존감의 증진이 사실 쉽지 않다. 이런 그 마갈릿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롤스의 한계를 저희가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보편적인 사회 이론을 이 마갈릿이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안점을 삼은 건 보편성을 좀 확보하고 자존감을 증진해서 인간 존엄성을 증진하는 그 노선을 명료화하는데 이 마갈릿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침해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갈릿이 집중한 것이 바로 이 모욕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 안에서 모욕이 있을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욕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 당하는 감정에 의한 모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사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갈릿은 제도에 의한 모욕,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도에 의한 모욕이 중요하고 그 극복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펼치죠. 그래서 이런 제도에 의한 모욕이 극복된 사회, 이 비모욕 사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회가 바로 이 마갈릿은 품위 있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도에 의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마갈릿은 칸트의 생각을 활용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예요, 거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도구화되고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말하고 또 인간이 제도에 의해서 동물이나 혹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대우받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자율성을 상실한 상태인 거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의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된 상태, 전체주의 사회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 제도에 의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갈릿의 생각, 품위 있는 사회의 구상을 이 노인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이 노인은 이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될 분명한 대상이죠. 이 노인이 겪고 있는 빈곤이라는 상황은 사실 노인 존엄성을 위협하는 제도적인 모욕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갈릿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적인 모욕의 상황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 빈곤 역시도 노인 존엄성을 위협하는 모욕의 상황이라는 인지, 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 마갈릿의 생각 속에서 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마갈릿과 좀 결은 다르지만 기독교 신앙도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존엄성 개념의 신학적인 기초를 좀 살펴보면 독일 신학자 볼프강 후버, 그리고 볼프강 후버의 제자인 파더본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헬가 쿨만의 견해를 좀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 네, 크게 세 가지 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걸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죠. 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고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막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닮은 그런 특수한 존재로서 다른 동식물이 경험하지 못한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인간은 존엄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 칭의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칭의론의 핵심인데, 여기서 인간이 어떤 행동이나 업적이 없지만 하나님에 의한 인정을 받았다. 그 점에 근거해서 존엄하다. 이러한 결과를 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머물고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활동에 근거해서 인간은 존엄하다. 이러한 논의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기타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렇게 일종의 성부, 성자, 성령과 관계된 삼위일체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노인 역시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인 빈곤은 이런 노인 존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의 상황이 그 분명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 또 역시 필요하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노인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 노인 존엄성의 그런 가치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일종의 제도 개선을 법윤리적 측면에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노인의 참여권과 그 노동권의 증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노인의 직업 활동을 촉진하는 법률의 개선과 강화가 최대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노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얻으면서 빈곤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안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는데도 이 노인의 직업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 단순히 사회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직업 활동도 하고 또 때로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여도가 분명히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그 법률의 개선과 강화를 통해서 좀 이것이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교회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이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법의 형태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사회 정의의 형태로 좀 더 구현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법의 형성이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노인 빈곤의 극복을 위한 법윤리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공론장에 참여를 하고 또 여기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요. 또 선거 참여에도 힘을 기울여서 이러한 법률의 개선과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노인 빈곤의 극복을 가져오고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법의 개선을 통해서 노인 빈곤의 극복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인 존엄성이 존중받는 품위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박사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박혜인 박사님 발표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인 박사님, 제가,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잠시만요. 어, 어떤 토론이나 이슈를 보아도 지금 민생의 삶이 어떤지, 또 왜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죽도록 패고 선생님들은 자살을 하는지 극단적인 결과물만 지나가는 뉴스로 다룰 뿐, 다들 정말로 이 개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국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포기한 망각과 막장의 연속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 심층적인 이해는 그냥 잊혀질 때까지 묻혀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성신영 교수님께서 첫 번째 세미나에서 강조해 주셨지만, 평화의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화와 같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실천들이 일어나고 결국 타자를 소외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지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윤리적 폭력이 가시적인 그리고 물리적 또 비가시적인 구조적 폭력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음을 관찰하고 싶은데요. 윤리적 폭력은 나의 관점에서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전체주의적인 내면의 착각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서서 내려다보며 판결을 내리려는 계몽주의적 오만함으로 연결되기가 쉽고,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무슨 윤리적 폭력의 위험이 있단 말인가. 또 주디스 버틀러가 문제 삼는 윤리적 우월감 혹은 도덕적 정통성과 완전성에 대한 자만감이 윤리적 폭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고 내 앞에 있으면서 나의 주관을 넘어서는 또 나를 구성하는 누군가, 그 타인이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얼버무리게도 할 수 있다는 연약함이 도리어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또 깔끔하고 획일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우리 안의 전체주의적인 내면의 습관보다, 그러한 윤리적 폭력보다는 바람직한 자세로 간주가 됩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불안감, 상실감 혹은 공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황에서 기독교 윤리가 세속 윤리에 아직 덧붙일 것이 있다면, 타인을 경애와 사랑의 대상으로 배우고 또 발견해가는 삶에 있어서의 겸손일 것이고, 또 가깝지만 때로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심정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 또 현재 폭력의 희생자들은 내가 폭력을 당했는데 처벌 없이 어떻게 용서가 되나라는, 이게 스크린이 지금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예, 질문이 안 잠시만요. 있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예, 죄송합니다. 네, 넘겨드리면 될까요? 예. 아, 그래서 이런 폭력이 다층적으로 또 파괴적으로 분출되는 가능성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진정한 영적 각성이 통한과 회개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기독교 윤리는 자기 변호나 또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예, 어,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더 짧게 말해서 주디스 버틀러는 나의 이야기와 나의 존재 자체가 당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제언을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차별하는 폭력을 내면화시킨 억압적인 도덕 혹은 이러한 사회적 공격 욕동이 법제화되는 과정과 떼어내기 어려운 식의 거짓 평화라든지 또 비폭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낯설고 또 이질적일 수 있는 타자로서의 불완전한 나, 또 들어줄 누군가 없이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외로운 나, 또 나조차도 소유할 수 없는 나의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의 다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이해해보자 하는 시도입니다. 나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조차도 이게 주어진 것이지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타인에 대해서 무지한 나를 자연스럽게 또 윤리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윤리적 주체로서 우리의 성찰과 욕망 그리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연약함이나 의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침범받을 때는 더더욱이 그렇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확성기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토대를 지탱하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타인의 삶이 뭉개지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각자의 삶보다 먼저 있으면서 또 각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유대관계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91년도에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는 곡을 써서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그 가사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래서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 균열, 그리고 방해, 그리고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 사이의 저항을 필연적으로 담게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줄곧 비판하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긴장과 갈등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고 서로에게 말 걸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이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연대감과 화해, 그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간사님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사이코패스 살인, 묻지마 살인들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저런 괴물같이 폭력적인 살인마가 나왔을지 두려움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은 눌리고 쌓여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정동들이 폭발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이 폭력이 생성되는 과정들을 우수한 영화라면 서사를 통해서 관객에게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사유를 보여주지만 사유에 정속되지 않는 배우들의 몸과 표정, 그리고 캐릭터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계적인 생동감과 이러한 그들을 지켜보는 관객의 시선, 그들의 몰입이 없이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예술 형식이기 때문인데요. 인간이 누구이며 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추구하는 것이 윤리적인 과제라면 추상적인 이웃과 또 타자를 정의하는 철학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서사를 찍어 담은 영화의 중요성은 그 위험성과 함께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영화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존재지만 또 우리의 뇌와 마음에 각인되는 것 바깥에서 우리가 팔을 뻗어서 배우들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존재하면서 부재하는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 밖에 있는 인간관계 또한 이런 현존과 부재를 얽히고 설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따라서 삶의 전체성을 그리고 폭력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기원을 영화는 잘 포착할 수 있고
관객들은 팝콘이나 핸드폰에 정신을 파는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내재된 윤리적인 객체성과 주체성을 기독교 윤리적으로 고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잘 생각해 보면 한때를 풍미했던 그 할리우드 최고 히트작들, 뭐 파이트 클럽이라든지 대부 3부작, 또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의 이런 복수 3부작은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익스트림 시네마라고도 불리는 이런 장르들은 희한하게도 비평가들한테 인기가 참 높은데요. 스토리가 탄탄하게 짜여진 폭력이 인기가 높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좀 우려의 여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생동력을 불어넣는 것은 단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캐릭터를 관찰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관객의 감정적 반응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 네, 오늘 이렇게 잠시 소개해 드릴 영화 벌새는 2018년, 2019년에 김보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러한 폭력의 겹과 결을 따라 올라가서 94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서울의 여중생의 눈으로 포착합니다. 그 베를린 영화제를 포함해서 60개가 넘는 국제 무대에서 상을 휩쓸었다길래 무슨 얘기를 하나 참 궁금했는데 일상 다반사적인 폭력 경험이죠. 외삼촌이 자살하시고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또 오빠한테 맞는 경험? 그래서 아 뭐 참 저런 걸 갖고 폭력이라고 시시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좋아하는 언니들의 경험 그리고 저나 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 하고 너무 닮아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사실 기억에서 잊혀진 중학교 시절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또 피치 못하게 어쩔 때는 우리가 피해를 줬던 그런 주변 사람들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공유된 기억이 있다는 건데 첫째 시간에 목광수 교수님께서 그 구조적 폭력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어떤 모든 것을 이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데에서 오는 외로움, 불안, 그리고 분노의 폭력 재생산 이런 문제들이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데 이런 거를 아주 잘 포착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 벌스의 주인공 은희는 느와르 필름에 등장하는 그런 가시적 폭력의 희생자는 아닙니다. 예, 주인공인 은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을 하고 이걸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상실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과 맞닥뜨리지만 그 슬픈 시선 안에서도 조심스럽고 느린 희망을 찾아갑니다. 가족에 의해 일상화된 폭력의 위험은 성적은 곧 성공이고 성공은 곧 돈이고 돈은 곧 권력이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한국식 자본주의 세계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 만연한 윤리적 폭력으로부터 은희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은희는 가정과 학교, 학원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에 목말라 있지만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신을 당하고 또 가정에서는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은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 다음. 이렇게 오해와 한계를 번복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도 은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은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한문학원의 영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지 선생님과 은희의 깊어가는 우정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예, 너무도 친숙한 이 90년대 한국 가정과 학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영지 선생님의 편지에 담긴 삶의 아름다움을 성찰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영화 벌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참 많지만 가정이 폭력의 공간으로 묘사되는 부분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다음 어, 예, 플레이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예.
볼륨이 안 나오고 있죠? 음, 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조치해서 공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왜? 왜? 너 아까 그 새끼 누구야? 뭐가? 다 봤어. 부모님 망신시키지 마라. 야, 야, 왜? 문 닫아. 닫아. 미친 새끼. 당신 그 삼동 7층에 사는 여자 알지? 네, 여기서 은희를 패는 오빠 대훈도 사실은 고입을 앞둔 이미 대입의 스트레스를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는 서울 거주 학생으로서 경쟁사회, 학벌사회, 또 동질성의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이 동질성의 폭력이 윤리적 폭력의 주요한 특징임을 살펴본다면, 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대훈이는 대입 이후에 병역의 의무를 질 거고 앞으로 심각한 언어적인, 물리적인, 심리적 폭력을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어, 영화의 끝에서 누나인 수희가 성수대교 붕괴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다는데 눈물을 펑펑 쏟는 대훈을 보면서 비극적인 폭력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가치를 깨닫는 가슴 짠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희에게는 대훈이 폭력의 가해자이지만 국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이고 또 서울대를 강요하는 아버지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어쩔 수 없이 떠받들여 하는 윤리적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음, 이제 그래서 다음 클립. 친구 관계. 그래요. 그러면 본문 맞춰볼까요? 윤희? 상 어쩌고 천하지심 어쩌고 인이요. 네, 그러면 그 어쩌고가 어떤 글자인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윤희가 맞춘 글자는 상. 잘 맞췄어요. 그리고 알씨, 찰만, 천하, 지, 심, 능. 이 능자는 가능하다 할 때 능자고요. 기, 임. 다 읽으면 상식 많거나 지식능기. 무슨 뜻일까요?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는 사람이요? 네. 얼굴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50명? 야, 50명 훨씬 더 되지.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1년. 400명은 될걸. 그럼 한 400명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상식 많거나 지식 능기인.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그래서 참, 온갖 윤리적 폭력을 감당해내는 은희에게 유일한 법과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따스한 이해를 보여주는 게 영지 선생님인데요. 자기 집에서도 소외되기 일수인 은희에게 환대와 평화의 공간이 열어지는 것이 영지쌤이고, 그녀는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지쌤 또한, 대화를 잘 들어보면 어른이지만 자기의 세계에서는 가장자리에 있는, 서울대생이지만 휴학을 오래 했고, 그 학원에서 잠적하는 굉장히 불확실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학원으로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폭력 경험을 토로하는 은희를 감정적으로 감싸 안아 줍니다. 예, 다음. 선생님 가실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 선생님, 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집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야. 남의 집을 왜 뺏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불쌍해요. 집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 함부로 동정할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영지 선생님과 은희가 지나갈 때 걸려있는 현수막은 철거에 저항하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것입니다. 은희는 왜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는지 또 그 주민들이 불쌍하다고 했지만 영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함부로 동정할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서 내몰리는 어떤 하위 주체들의 부조리한 고통을 은희는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영지 선생님은 동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온정주의적인 자선의 시선이라든지 돌봄의 시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시선조차도 우월함과 동일성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는 윤리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윤리적 주체는 동정에 그치지 않고 연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순환되는 죄의 구조와 악 그리고 폭력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비대칭적인 구조를 끌어안고 함께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도 억압과 빈곤의 양상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출현을 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립인데요. 네, 다음. 요 클립 다음.
예, 제가 준비한 클립 중에서는 마지막이었는데요. 언니 수희하고 수희의 남자친구 차를 타고서 은희가 새벽녘에 성수대교 붕괴 현장에 가서 영지 선생님을 애도하는 장면입니다. 네, 은희가 성수대교를 직시한 뒤에 고개를 떨구는데 스크린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은희가 애도의 묵념을 표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은희의 표정 그리고 은희의 얼굴이 관객에게 윤리적인 태도를 촉구하는데 이 과정은 강제적이지도 않고 스펙터클화 되지도 않습니다. 장르 영화로서의 재난 영화는 재난을 스펙터클하게 재현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되는 동시에 오히려 고통스러운 역사는 잊히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길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고통을 지불을 하였으므로 트라우마가 된 그 사건 자체는 희석되어 버리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벌새에서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에 대해서 아주 간접적으로 불완전하게 접할 뿐이고 이 관객으로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경제 구조의 폭력이 낳은 파편화되고 붕괴된 94년의 세계를 사유하도록 우리는 초대를 받습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과 전시 행정을 바탕으로 무신주의적 자본주의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익명성, 객관성, 체계성을 빌미로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애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됨으로써 우리는 객관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음, 예, 94년에는 성수대교, 또 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죠. 2014년에는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다음 2020년에는 잊을만 하니까 또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를 보면서 애도를 하는 은희의 눈물은 아마 이 시대 우리 모두의 눈물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애도를 하지 않는 무관심과 무책임은 참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가 우리 삶 곳곳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가 억압받는 그 누군가의 고통에 정도는 가늠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불투명한 풍경에 다가가려는 윤리적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전체적으로 참 은희의 삶에는 따스함과 생명력이 없지만은 영지 선생님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은희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네, 성수대교 붕괴 사건으로 영지 선생님은 비극적으로 잃었지만 은희에게 그녀의 기억은 항상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김수환 교수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일상의 신성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신성성은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의 인연을 통해서만 체화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7, 80년대 때 명동성당이 신앙의 성지, 또 민주화 성지로 이름이 나게 됐었는데 그건 투쟁 중에 박해를 피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 벌새는 비록 민주화 투사를 그리는 영화는 아니지만 상처받고 소외된 은희의 영혼이 가정과 학교에서 다층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으로부터 유일한 피난처로서의 영지 선생님을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나마 이것을 신성화된 공간으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폭력에 휘말렸을 때 고백과 회복 또 연대를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러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은희에게 학원과 영지 선생님이 그러한 공간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윤리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지 윤리적인 관계성의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지 영화를 보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가운데가 땡강 잘려나간 철교는 폐허지만 은희에게 영지 선생님이 현존했던 학원이 그랬던 것처럼 부재하지만 항상 애도하는 그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폐허이면서도 신성화된 공간들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상 제가 준비한 거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혜인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발표 정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소 연구소장님이신 성신영 교수님 마지막 발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 화면 공유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까요? 네, 제가 여기다 띄워놨는데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밖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밖에 나와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간사님 좀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태블릿으로 하고 있어서 예, 태블릿에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파워포인트가 안 켜지네요. 공유가 안 되네.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외부에 또 행사가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초갈등 사회에 대한 진단을 좀 하면서 이마누엘 레비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갈등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볼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폭력의 발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고대 철학에서는 인간의 정의가, 그러니까 이건 플라톤적인 사유인데요. 쭉 넘겨주세요. 인간이 그 정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세계에는 완전하지 않고 이데아적인 옳음만 어, 완전한 거다는 기본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그 이데아적인 올바름을 당부하고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의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플라톤이 좀 하면서 법 체계나 교육 체계, 그다음에 이데아,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꾸준히 탐구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근대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홉스나 이제 그 외 근대 철학자들이 인간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 존엄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평등 상태가 폭력의 원인이다. 왜 그러냐면 재화는 한정돼 있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능력에는 차이가 있고 소유는 점점 더 벌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투쟁 속의 인간을 만들게 되는 끊임없는 폭력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성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구약 성서는 사실 폭력을 주제로 읽어보면 다양한 폭력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상적인 실제로서의 폭력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 이집트에서의 이야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폭력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구원을 받은 거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자연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고라자손을 심판하는 얘기도 그렇고 헤렘 전쟁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우리가 이제 뭐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동태복수법인데,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게 이제 그 위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형법적 기초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실 한 대 맞으면 상대방을 한 대만 더 때리는 게 아니라 10대 혹은 그냥 죽도록 패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은 최소한의 그런 안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한 폭력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윤리적인 실제로서의 폭력이 있고, 그 끊임없는 폭력에 대응하는 수동적 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수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밤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 이런 거는 당시의 그 식민지 상황에서 끊임없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을 받아들일 것. 그러면서 원수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한 그런 윤리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폭력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끊임없는 폭력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요. 이 폭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김상기 교수님 논문에서 굉장히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전조 단계, 실행 단계, 폭력 이후 어,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폭력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조 단계에서는 이데올로기가 혹은 인간의 신념이 하나의 폭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혹은 끊임없는 신념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냅니다. 조직화라는 거는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각한 그 사회인데, 이런 게 다 하나의 조직화 메커니즘이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내 조직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타자화하고요. 타자화된 사람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이다. 동질화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이다. 이런 게 폭력의 전조 단계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 단계로 폭력의 실행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폭력의 대상을 고립화하죠. 그리고 고립화된 대상들끼리 그 서로 상호 보복하면서 끊임없는 그 폭력을 만들어내고, 광기 어린 폭력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다 죽어야 되는, 절멸화라고 얘기하는데 다 죽어야 끝나는 그런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폭력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저질렀던 일을 부정화하는 거죠. 김상기 교수님은 이제 기억의 정치학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것만 기억하고 부정적인 기억을 이렇게 차로 솎아내서 부정화, 그런 일이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폭력의 그 고리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사실 한국 사회가 초갈등 사회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요거는 제가 서론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갈등의 구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층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교육 갈등, 이념 갈등, 환경 갈등, 성별 갈등, 정치 갈등.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200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가서 2010년도 초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딱 1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유학하기 이전까지는 서로 다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서 해소하고 푸는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초기에 잘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이렇게 날뛸 때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 더 안타까운 거는 저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어느 순간에 되게 화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 사회가 거대하게 그 분노 조절 장애의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런 사회 아닌가.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 해결 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사실 주디스 버틀러도 지금 박혜인 박사님 굉장히 그 좋은 리소스가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레비나스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레비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제 해결책을 좀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레비나스는 갈등의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레비나스는 유대인 철학자로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철학자입니다. 그 1906년에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서 어, 그 리투아니아 러시아의 식민지였거든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1차 대전의 폭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가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서 독일에 있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독일에 있는 대학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독일의 대학을 못 가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대학을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하이데거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공부하고 중간에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하이데거도 만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서구의 존재론에 현상학적 존재론에 굉장히 깊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이 독일 사회의 전체주의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는 사실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히틀러에 동조하고 하이데거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독일의 기독교 철학 전반적으로 히틀러에 다 동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비나스는 철학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뭘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거대한 폭력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서구의 존재론이 문제다. 서구의 존재론이 왜 문제냐? 동일성만을 추구하는 존재론. 이제 박혜인 박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동질화의 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유치원 시기가 되면은 동일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동일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흉내내고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동일성의 자아를 형성해 가는데 이거는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아를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데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타자와 동일한 존재라는 그 사실만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에 나와 타자 간의 관계가 동일한 존재로서만 생각하는 그 과정을 레비나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하다는 얘기는 같은 능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는 그런 건데 이게
결국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전체주의와 같은 위험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타자를 대상화하는 일을 한다고 레비나스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일성의 정체성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나와 타자가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 안에서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타자를 대상화하고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굉장히 빠지기 쉽다. 서구의 전체주의가 결국에는 하이데거식의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타인을 대상화하고 그러면서 힘을 숭상하는 그런 철학으로 발전해서 전체주의의 원인이 되었다고 레비나스는 갈등의 폭력의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은 레비나스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 얼굴의 현상학적인 발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에 레비나스는 어, 얼굴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된다. 좀 전에 이제 박혜인 박사님은 벌새에서 얼굴만 아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피상적으로 얼굴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얼굴의 현상학적 발견이라는 거는 얼굴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이 동일성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자기를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셀프후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비나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독일 군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쳐다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얼굴이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 얼굴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얼굴이 독일 군인들에게 뭔가를 말하겠죠. 살고 싶다고, 폭력을 멈추라고. 그걸 얼굴의 호소죠. 이 호소를 듣고 이 호소에 대답하는 나, 그게 이제 진정한 주체성이고 자기성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은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고 그 호소에 대답하려고 내가 하는 그 나를 발견할 때, 얼굴로 다가온 타인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려고 할 때에 자기성의 정체성, 동일성의 정체성에서 자기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얼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역설이 있는데요. 그 안에 폭력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싸울 때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면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은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제 PPT에 나와 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타인의 얼굴이 나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이라는 거는 나의 자유를 문제 삼는 거잖아요. 너 나에게 때리면 안 돼. 지금은 비록 폭력의 가능성이 있지만 너한테는 때릴 자유가 없어. 폭력을 멈춰. 라고 말하는 그 얼굴. 결국에는 나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때리려고 했는데 그 자유가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타인에게 포로가 된다. 이렇게 레비나스는 얘기를 하고요. 더 심각하게는 포로가 된 상태에서 타인의 명령을 들어야만 하는 나는 결국에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박해의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레비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타인을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레비나스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잘 읽어보면 기독교는 아닌데 어쨌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박해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희생함으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직접 쓰는데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의 대속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신에게 바치고 나면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가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는 대속의 제물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이 나를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메시아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레비나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되는 그 길까지 도달하는 게 윤리적인 주체가 되는 길이라고 레비나스는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레비나스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경험 혹은 메시아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메시아는 아니죠. 기독교적인 의미의 메시아는 어, 성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완성해 주시는 그 의미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레비나스의 메시아 경험은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인문주의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대속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비나스는 윤리적인 주체로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제물로 내어줬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는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레비나스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레비나스를 처음 읽을 때는 타인의 얼굴에 호소하고 하는 그런 그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해야 되고 나를 자신을 희생한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기독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가 대속 이야기 읽어가면서 특히 이제 메시아 경험 얘기하면서 역시 레비나스가 유대인으로서의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에 기독교 윤리에서 레비나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대. 이런 차원의 이제 메시아 경험까지가 우리가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편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윤리적인 주체가 되는 길이 이 안에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기독교인리적으로 레비나스를 좀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 레비나스가 이제 그의 대담집 몇 권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대학들에서 어, 명예박사학위를 여러 군데서 받았거든요. 기독교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봐 주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심판의 그 구호.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게 결국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레비나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의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곧 내가 말하는 타인의 얼굴의 호소에 대답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신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케노시스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일어날까? 결국에 폭력 당하는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에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서야 할 자리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폭력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론을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결국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교회의 교회의 자리는 어디가 돼야 되겠냐. 폭력을 줄여가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폭력을 없애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끊임없이 공평과 조화를 만들어내서 상처하고 갈등보다도 공평과 조화가 많아지면 조금 더 평화로운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좀 공동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폭력으로 다가온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케노시스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 윤리적인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저는 좀 너무 간략하게 발표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발표 모두 다 청해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질의응답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성을 해제하시고 말씀으로 질문해 주실 분들은 자유롭게 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1차 때도 진행을 해보니까 한 질의응답 요청을 드리고 한 5분 정도, 한 3, 4분 정도는 아무 질문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예.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박혜인 박사님. 네. 네. 박혜인 박사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윤리적 폭력을 조금 더 설명해 주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윤리적 폭력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히신다고 하셔서요. 박혜인 박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윤리적 폭력 말 걸기 이런 식으로 부제가 붙여서 나왔는데 제가 주디스 버틀러가 영문으로 아티클 학술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어떤 윤리적 폭력이라는 학문적인 개념을 새로 주창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와 당신 관계에서 나를 정립하는 것 자체가 타자와 이미 일단 언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 자체가 그걸 내가 창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동시에 이미 있는 구조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랑 당신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사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안 계시면은 제가 컴퓨터 앞에서 지금 줌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막 뭐라고 떠드는 거잖아요. 사실 떠든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이 존재를 하기 이전에 이미 타자가 있어야 되는 상호 주관성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호 주관성을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아까 사실 이 주디스 버틀러도 사실 아까 성신영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레비나스의 타자 개념을 약간 비판을 하지만 많이 좀 받아들인 학자거든요. 그래서 또 주디스 버틀러도 또 유택의 미국인 학자이고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나의 정체성 자체를 수립하는 것이 그 타자가 없이는 될 수 없는데, 그런 관계를 간과하고, 어, 나와 타자의 그 동일성? 아까 성신영 교수님께서 identity of sameness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때 그 타자가 내 얘기를 100%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그, 그래서 그 타자가 나 같은 사람이 나의 어떤 대체적인 성질을 닮아가야 하고 나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이 타자가 나처럼 되길 바라는 그런 자기 동일성을 강조하는 게 폭력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여기서 송신영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사실 그 버틀러 얘기보다는 틸리가 이제 도덕성하고 도덕주의를 구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도덕주의라는 거는 사회가 그냥 그동안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폭력적인 구조들을 재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폭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틸리는 이제 자기가 그 이 거대한 그 죽음, 폭력, 그 다음에 난빙이라고 틸리는 얘기하는데, 비존재의 힘이 우리 존재를 항상 갉아먹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존재를 없애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게 뭐냐?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내면의 비존재의 힘에 저항하면서 존재가 살아가고 살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틸리는 도덕성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회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도덕이라는 것 자체도 주의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걸 정당화시켜내고, 그것들을 마치 이게 도덕이야, 이게 우리 사회의 기준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이제 틸리가 아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인 폭력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추가로 강요된 도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요된 도덕. 이게 도덕주의라는 거는요, 강요된 도덕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게 도덕이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강요됐다기보다는 하나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도 도덕주의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진보적인 사람들이 외치는 정의도 도덕주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화돼 있으면서 그 내면화돼 있는 게 폭력을 정당화해내고 폭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비존재의 힘을 훨씬 더 강화해내는 그런 구조들 자체가 다 도덕주의인 거예요. 강요된 도덕이라기보다는 사회 내면에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 사회 구조를 잘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도덕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과정들, 이런 걸 전부 다 어, 도덕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강요됐다기보다는 강요된 것도 더욱 있긴 하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도덕성을 따르고 있는지 도덕주의를 따르고 있는 건지를, 이게 좀 되게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조금 어렵다고 채팅을 올려주셔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어, 굉장히 가부장 중심적인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성서에서 끄집어 내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다수의 청중들은 그걸 그냥 보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내면화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유를 하게 된답니다. 그런 그런 차원의 생각들이 도덕주의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내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동일성이 아니라 존재론으로 이질성을 존재론으로 보면 폭력이 없어지나. 아,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동일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성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꼭 필요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는 60년대, 70년대 그 어떤 서구식의 어떤 사유의 방식이 들어오기 이전엔 어, 동일성의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굉장히 잘 못했던 사회였던 거예요. 어린 아이로 보면 유치원 시절에 너하고 나는 같은 존재야라는 그 동일성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것들을 생략해내고 그 어른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동일성의 자아를 없앤다라는 의미보다는 동일성의 자아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너하고 내가 동등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만나게 되면 그 폭력의 도구가 굉장히 되기 쉽다는 게 레비나스의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성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를 맘대로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아이덴티티 오브 셀프후드를 가지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동일성의 자아에서 다른 차원에서 타자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아이덴티티 오브 셀프후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레비나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타자를 만나고 타자의 얼굴의 호소를 듣다 보니까 타자가 하고 있는 명령, 폭력은 안 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내면화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그게 이제 동일성의 자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셀프 아이덴티티 오브 셀프 자기성의 정체성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이 동일성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서구의 존재론이 그동안 동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리고 타자의 얼굴의 호소의 명령을 내가 듣고 그 명령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때에 진정한 의미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레비나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서 폭력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도 네, 네, 김사덕 오늘 저기 세 분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좀 드리면, 이제 너무 좋은 이제 폭력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좋은 관점이나 이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반응처럼 그게 우리 일상에 어떤 폭력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폭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드러내는 데다 에너지를 조금 더 써주시면 어떨까? 이론을 소개하는 것은 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저희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특히 보이지 않는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을 가시화하는 형태의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를 들면 성 교수님은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한국의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민족이 뭐 국수주의나 혹은 이질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정체성과 다른 소수자, 특히 이제 좀 뭐랄까 이념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집단에 대해서 공감이나 최소한의 공감도 없이 좀 이렇게, 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드러내 어떤 집중해서 하시는 편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혜인 박사님은 제가 요번에 이번 발표에 처음 이제 뵀는데 글과 말씀이 너무 좋고 감상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저도 여기다 써놨거든요. 들으면서 윤리적 폭력 어려운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프로젝트에는 평화의 감수성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새라는 영화를 또 소재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위계라든가 폭력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폭력의 문화를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안해주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공간, 그런 얘기는 이제 감수성과도 연관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글과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미디어 폭력과 감수성을 얘기하긴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설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성수 교수님께는 노인 빈곤은 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노인 빈곤이 아니라 폭력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을 잘 쫓아가다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게, 그래서 노인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할 어떤 권리가 필요하다로 가니까, 다 아시는 얘기긴 한데 경제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더 큰 얘기는 빠지고 그쪽으로 가는 건가 하는 살짝 의아함이, 그건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고, 플러스 물론 이제 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긴 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뭐랄까 느끼는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부모, 자식 간의 눈치도 보이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멋도 못 부리고 소위 말하는 그 품위 있는 삶을 못 갖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인식조사 보고서에 보면요, 내 옆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으냐 싫으냐 이런 묻는 거에 노인이 상당 부분 높더라고요. 장애인만큼 높더라고요. 네. 그런 인식이 다 연관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실 분이 더 계실까요? 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김성수 박사님께서 그 처음에 발표해 주실 때 폭력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 폭력 금지에 중점을 둔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주신 걸 봤고, 또 송신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들, 구약의 예시를 또 들어주신 그 두 개를 좀 같이 봤는데요. 그 김성수 목사님과 송신영 교수님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서 상충돼 보이는, 통합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런 늘 반복된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시대에 또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너무 가시화돼서 전쟁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윤리의 한계들, 성경 해석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혹시 참고할 만한 도서가 있는지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 박사님 먼저 해주세요. 따라하게. 예, 뭐,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비폭력적인 게 우선이 되는 게 맞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정치 권력의 그 기능, 평화와 질서를 그 보호하는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 평소에는 그 개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폭력을 추구해야 맞지만 이웃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군인으로 종사하거나 이웃을 위한 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직종에 있어서는 이웃을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공적인 인격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루터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흐름에서는 사실 그 비폭력이 우선이고 무력 사용은 필요악으로 사용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결부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입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종합이 가능하지만 비폭력이 그 훨씬 우선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백소영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서를 바라보고 성서를 해석할 때에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 시줄하고 날줄이라고 말하는 혹은 뭐 경줄과 위줄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월의 영역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어, 기준이 되는 해석의 출발선이라면 이 위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거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루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너무나 근본주의적인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어떤 구절들이 있으면 그 한 구절들 따와서 폭력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폭력 금지라든지 금지의 조항들 만들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인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김성수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어떻게 구현해낼까가 성서의 스토리지 하나의 그 어떤 율법들, 도덕주의적인 어떤 구호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옹호하는 게 성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낼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폭력의 관점에서 성서를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폭력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던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폭력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일이 왜 일어났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낼 건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 성서역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성서적인 게 없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서를 들여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면 이제 곧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10시여가지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네, 없으면 오늘 세미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다음 세미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리용서 세미나는 처음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총 3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진행한 세미나가 2차 세미나입니다. 3차 세미나는 12월 19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어떤 분들께서 발제를 해주실지는 제가 뉴스레터나 SNS 이런 거 통해서 기훈실 홈페이지 이런 거 통해서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폭력은 너무 하나님 이름을 악용한 거 아닌가요? 꼭 설교 시 가부장적 폭력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혹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질문해 주신 분. 네. 따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설교에서 가부장적인 폭력은 사실 교회가 성서를 굉장히 무리하게 유교랑 같이 접목시켜요. 그래서 유교에 보면 가부장적인 전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드러나는 가부장적인 전통이 마치 그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는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성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질 거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랫동안 유교적인 전통은 그 여성을 아내로만 치부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리더십의 한계를 분명하게 했는데 성서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바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 상황에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냈고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보호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그냥 야기 봐라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들은 머리에 뭐 쓰고 있으라고 했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교회가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말씀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거를 굉장히 존중하고 따라야 될 굉장히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전통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좀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인 말들이 강단에서 너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폭력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그 목사님들 입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부터도 굉장히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서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들은 찾아보면 되게 많죠. 가부장적인 혹은 뭐 그 외에 뭐 권력에 복종하라라는 얘기도 로마서 13장 얘기가 사실은 왜 쓰여졌는지 의미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로만 그 얘기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폭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죠. 저희 중에 그 성서 학자가 좀 있으면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1차 윤리용도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질문을 해주고 싶으신데 못하신 분 계시면은 제가 오늘 문자 보내드렸던 그 번호나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3차 세미나는 추후에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학교 행사 있어서. 여기 지금 아닙니다, 뭐, 교수님. 네네. 여의도에는 무슨 호텔입니다. 네. 아이고,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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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다음 모임 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